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죠. 2월 9일자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을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중앙일보 2월 9일자입니다. 올해 2월 9일자. 제목은 적폐청산 묻자 당연히 해야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 자, 대선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 수사를 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A 검사장, 여기는 A 검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당시. 왜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그때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은 한동훈 검사장 자천을 거듭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거다. 그래서 신적폐 수사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권한은 그다.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인데. 자,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수사팀이 다시 꾸려져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지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유동규가 어떻게 다 했다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 한번 볼 거냐. 그 뒤에 이재명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신적폐청산, 신적폐청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와 원칙,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공정, 정의의 가치 이것 때문에 상당수 보수층이 지지를 했죠. 중도층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 때 했던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보수층에서 초반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 등을 돌리는 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분석들도 나왔었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서는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민주당 후보도 정치 보복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이 신적폐청산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겨냥을 해서 지지율 상승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신적폐청산 수사를 후보 때 약속한 대로 하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주변을 수사를 하고 했지만은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 그리고 비상경제민생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어제 쭉 주최를 했는데 거기서 동아일보 이면 보시면은 적폐청산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척결할 3대 부패 노조 첫 순서로 거론했다. 물론 노조에 대한 노조의 적폐 민노총 같은 그리고 노노 착취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노총 같은 데서 다른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적폐청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강범위하게 보면은 이 적폐청산이란 것은 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척결할 3대 부패는 3대 부패는 노조, 공직, 기업 부패인데 그중에서 노조를 첫 순서로 거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동아일보가 기사를 쓴 대로 이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한국은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헌법민주주의의 최대 가치죠. 자유민주주의인데 거기서 자유를 삭제를 하자. 이 이야기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버렸죠.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한다. 지금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의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그 이념 정체성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유를 삭제하자고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이 적폐청산 이런 것을 연결시키면은 대대적인 과거와의 단절. 과거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과 단절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이 사법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읽혀지는 것이죠. 일단 노조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았지만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력을 겨냥한 적폐청산 발언이다. 자,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도 기득권 노조를 적폐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일단 기득권 노조를 적폐로 규정을 했습니다. 노동개혁 최우선 그리고 노동개혁의 회계도 투명해야 된다. 민노총 예산에 뭐 1,000억이나 되는데 연간 그것이 어떻게 썼는지 깜깜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죠. 그 회계 이야기도 하면서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이 노동계인데 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인데 불법을 일삼는 노동조합이죠. 뭐 건전한 노동조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적폐청산 개념이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면에 내세웠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신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으로 기득권 노조가 지목됐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브랜드는 확고한 원칙주의다. 이런 그 말도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죠. 자,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진보 좌파 성향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톱으로 노조 부패, 척결할 3대 부패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대적 사정을 예고를 했다. 대대적 사정 작업을 예고를 했다. 민노총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3대 개혁, 3대 부패를 개혁하는 3대 부패 노조, 공직, 기업 부패죠. 공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내세운 배경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서 보인 원칙론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부패 척결은 애초 준비된 우거에 없던 내용이다. 자,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40%대 중반에 안착되고 있고 곧 이 부정평가를 넘어서는 긍정평가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선 때의 득표율 48.5%를 넘었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주장한 대로 노동계에서 단결권 침해, 무력화 시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집권 여당의 좀 도움을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죠. 이렇게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국회 차원의 입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유승민 이 민주당의 민주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조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일보는 여당 전당대회 변수된 결선 투표제 비윤 대표 막는 이중장치. 그렇죠. 만약에 유승민이 지금 책임당원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당원 구조가. 그래서 유승민이 100% 책임당원을 해도 출마를 해서 1위를 할 경우 1위를 해도 가반수는 얻기 어렵겠죠. 다른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은 그 경우 2위를 한 후보에게 표가 쏠리면서 유승민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장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과반 득표자 없으면 1, 2위가 재대결을 한다. 유승민 등 비윤 대표 차단이 목표다. 친윤 주자 2위 안에 들면 성찬이 충분하다. 당원 투표 100%만큼이나 파급 효과가 크다. 결선 투표제가 그렇다는 거죠. 자, 여당 지지층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경원 출마도 변수. 나경원 전 의원은 윤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은 윤심이 나에게 있다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친윤계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친윤계 핵심. 그러면 윤심은 과연 누구고 친윤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경원이 아니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주자들에게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을 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친윤의 핵심 원조 친윤이라는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지금 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장제원 장 해서 김장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김장연대 또 동행 낮은 지지율 윤심만으로 띄워질까? 김기현 장제원이 이틀 연속 같은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과연 이것이 윤심만으로 지금 김기현의 지지율은 낮은데 윤심만으로 이것이 뜰까? 김기현이 뜰까? 장제원의 지원을 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이 경향신문은 한겨레도 그렇고 그냥 윤핵관이라고 씁니다.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죠.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당권 주자와 김장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공감 모임, 친윤계 모임이죠. 거기서 어제 같이 또 이틀째 행사에서 같이 만났는데 당내에서 윤심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알려진 장제원이 김기현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장제원도 본인이 김기현과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심이 담겼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제원이 기자들에게 김장연대에 대해서 맞선 본 지 얼마 안 됐다.
데이트해야 결혼을 할지 결정하지 않겠나. 연대가 진행 중임을 인정을 했다. 김기현은 어제 뉴시스 발표,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10.3% 당 지지층에서 나경원이 26.5% 1위고 안철수가 15.3% 2위, 유승민이 13.6% 3위, 김기현은 10.3%로 그 4위 당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100% 투표로 바꿨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의 그 여론조사가 더 중요해졌죠. 자,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일찌감치 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득표 활동도 했고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데 지지율이 지금 이 정도 나오면은 과연 만약에 윤심이 실렸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주 세밀한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의원에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는 책임 당원에 대해서 1,000원 당비로 2040 수도권 당원이 급정했다. 그래서 이 급정한 수도권 당원이 여당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가 됐다. 지금 100% 이 책임 당원 투표만 하는데 책임 당원이 지금 80만 명 수준이고 전당대회 때 확 몰리니까는 한 100만 명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작년 6월 달에 이준석이 당선될 때 이 책임 당원 30%가 70% 비율로 반영이 됐는데 그때 책임 당원이 3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2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100만 당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거 유입이 됐죠. 그 당원을 분석을 한 결과 과연 일사불란하게 책임 당원들이 친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김기현 의원을 민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김기현을 찍을까? 그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연령 지역별 비율이 급변했다. 그래서 당권 경쟁 예측부로 당원 구성이 연령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 최근 크게 바뀐 것이 전대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1,000원 당원의 표심이 뜻밖의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1,000원 당원. 매달 1,000원씩 당비를 3번 이상 내면은 투표권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1,000원씩 내는 당원들이 급증을 했다. 지금 책임 당원이 78만 명입니다. 1년 새에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비율이 그전에는 27%, 주로 국민의힘 열성 당원 그러면은 좀 중장년층, 고령층을 꼽죠. 그런데 40대 이하 비율이 1년 전에 27%에서 지금 33%로 늘어났고 수도권에 있는 책임 당원 비율이 30%였는데 37%. 반면에 영남 비율은 그전에 55%, 절반이 넘었는데 지금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 2030 세대가 친윤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오도도 안 통한다. 지금 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윤과 비주류 일각에서 룰 변경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당원 규모가 100만에 육박하는 만큼 당심이 일반 국민 민심에 수렴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담 없는 1,000원 당비 덕에 당원이 크게 늘었고 특히 40대 이하와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적은 얼마 안 되죠. 수도권에서 자발적 가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막 권유를 해서 가입을 했으면 그 국회의원이 이 사람 좀 찍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대선 때 지방선거 때 하도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생각에서 국민의힘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1,000원씩 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경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거를 앞두고 조직책들이 모은 당원은 선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큰 6.1 지방선거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다. 안 빠져나갔다. 그래서 불과 1,000원으로 전당대회 투표권도 얻고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자,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 이 천원 당원의 성격이 각양각색이라는 거다. 보수 성향으로는 보이지만 친윤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유력 정치인의 오더가 통하는 구성도 아니다. 영남 지역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역 당원 중에도 절반 정도는 내 선택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근래에 입당한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입장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30대 이준석이 선출되는 파격이 나왔는데 이번 룰 변경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당심이 100%가 지금 반영이 되는 룰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2의 이준석을 막아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이면에 이정건 지금 뭐 뇌물 사건 있죠.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800만 원 루이비통 백을 받았는데 그 사업자로부터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받았다. 자, 이런 기사. 800만 원 정도는 그 사람이 수천억 원 재산가이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받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술이 있고, 아래 기사는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김만배 또 다른 260억 외에 80억 원 은닉 자금이 포착이 됐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 이재명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감사원이 통계 조작, 감사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 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되죠. 자, 지금 국회 예산안 아직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준표 의장이 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최후 통첩했는데 아예 무시했죠. 야당은 민주당 출신인데 김준표 의장이 아예 그거 뭐 기다만 듣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예산안 본회의 하겠다. 미합의할 때는 야당 수정안을 표결을 하겠다. 이번에는 합의 안 하면은 그냥 표결하겠다. 그런데 정부안이 있고 야당 민주당이 낸 수정안이 있죠. 이 국회법에 따르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이 다수니까 가결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집권 후에 첫 새해 살림을 야당이 만든 예산안으로 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단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이 적폐청산 이야기도 오늘 처음 꺼내고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